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4장 집단 역동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집단 역동이라는 그 단어, 다이나믹이라는 그 단어, 거기 보면 집단 역동이란 거기 보면은 2번에 집단 내에서 활동하는 힘으로 집단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힘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은 집단 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해서 집단 내에서 활동하는 힘을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후단의 문장을 가지고 보더라도 3번에 있는 것처럼 집단 역동이라고 해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 상호작용이라고 또는 정체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집단 역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 역동 또는 집단 역동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 5번을 보시면 집단 역동성이란 집단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식과 관련되는 일종의 정치적 이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집단 역동에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냐 하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집단 조직과 집단 관리에 관련된 일종의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역동성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내적, 외적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적,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적 역동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주위 환경이라는 이 환경이나 상위체계와 관련을 맺게 돼서 보여주는 외적 역동성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하실 것은 8번. 집단 역동은 집단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체계 이론을 적용한다. 일반 체계 이론에서 다른 이론보다 특히 집단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는 일반 체계 이론이 유용하다는 것도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역동의 영역,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집단 역동의 영역은 내적 역동성과 외적 역동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적 역동성이라고 해서는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파생되는 이런 그 역동 또는 활동력을 내적 역동성이라고 외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위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활동력을 외적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76쪽을 보시면 집단 역동의 영역 집단 역동의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집단 역동의 영역을 보면 거기 보시면 의사소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집단 내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한다. 이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리더 중심일 수도 있고 집단 중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집단 영역, 소위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바로 집단 역동이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일방적인 하향적 쇠사슬형, 여기 보면 쇠사슬형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쇠사슬형 보면은 그야말로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계층, 개선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 하명되고 그리고 보고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쇠사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레바퀴형도 있죠. 수레바퀴형과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수레바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구성원은 오직 리더와만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려면 수레바퀴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작용형, 그야말로 상호작용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하면서 서로도 모두 연결되어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호작용인 것처럼 집단 역동, 집단 내 역동성으로서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리더 중심형도 있고 또 집단 중심일 수도 있다. 또 그러면 집단 구속력, 집단 결속력이죠. 집단 결속력. 집단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이 얼마나 그 집단에 잔존하고 싶어 하는지의 강도를 집단 결속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머물고자 하는 집단의 영향력이나 집단 요인들을 집단 결속력, 머무르고 그 집단 내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강도를 집단 결속력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이건 사회통제의 역동성이라고는 표현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만은 성원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관성과 순응성이 없으면 집단 과정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제력이 또한 또 다른 측면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상호작용의 사회통제의 역동성보다는 상호작용의 통제력,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일관성, 상호작용의 일관성이나 또 어떤 규칙에 대한 일관성이나 규칙에 대한 순응성 유지를 위한 상호작용의 통제력 또한 집단 역동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통제의 역동성이라고 하지만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문화처럼 여기 집단문화도 또한 하나의 결속력이나 역동성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신념, 관습 등을 의미하는데 집단 문화는 집단에 대한 매력과 집단에 대한 지지 여부, 집단에 대한 매력 또는 집단에 대한 지지 여부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집단 문화가 되겠습니다. 집단 문화.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 우리가 문화를 인행사에서 보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잠시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총체라는 의미를 그냥 자꾸 줄여서 복합된 총체 또는 복합적 전체 이런 말도 쓰는데 들여보면 복합적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총체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유성을 갖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후천성과 당연히 배워나가는 후천성과 학습성을 갖습니다.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분을 가지고 문화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아까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전체인 것처럼 전체성을 갖습니다. 전체성.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가변성을 갖습니다. 가변성.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문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공유성, 살아가면서 배우게 된다는 후천성이나 학습성, 단순 부분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전체성,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 가변성 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변화에는 문화의 전달 계승, 문화가 현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윗세대로부터 내려받은 것에 현실 적합성이 있는 것을 가미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후손들에 물려서 계승시키고 계승받은 후대는 또 그 당시에 현실 적합성이 있는 문화를 가미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전달 계승의 과정, 이 문화의 전달 계승 과정을 문화화 또는 이것을 사회화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는 문화의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서로 접촉을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가는 문화 접변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문화 변용.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서로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변화해가는 문화 접변이라고도 씁니다. 문화 접변이라고 쓴다. 또 그럼 문화 변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문화 기대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을 문화 기대라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갖는 압력이죠. 문화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문화가 행사하는 압력의 개념으로 이렇게 문화 기대를 하는데, 이 문화 기대를 볼 적에 여기에는 평균인과 주변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기대에 어울리는 인간, 문화 기대에 어울리는 인간을 평균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기대에 겉도는, 뭐냐면 어울리지 못하고 겉자로 됐으나 문화 기대에 문화 기대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들은 우리가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갈등 구조의 사회를 조화 구조로 이끌어가면서 주변인의 위치에서 겉도는 클라이언트를 평균인의 지위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러면 문화 기대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볼 적에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다문화에 왔기 때문에 문화 적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고 주변인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 적응이라고 할 때 문화 적응. 이 문화 적응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문화 적응을 볼 적에는 여기에는 동화형. 또 그런가 하면은 분리형. 또 그런가 하면 통합형. 또 주변인형.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고유 문화에 대한 관점과 새로운, 뭐냐면 주류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볼 적에 동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살던 고국이나 고향의 문화는 좀 거리를 두면서, 여기는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정착지의 문화에 섞이려고 노력하는 형은 문화 적응에서 동화형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국의 문화, 자기 토착,
본래 고향의 문화는 좀 멀리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의 문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아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문화군에서 보이는 이 문화 적응에서 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유 문화를 고집하고, 특히 이슬람 쪽에서 많지요. 자기 고유의 문화만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의 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은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신앙이나 생활, 삶의 방식을 자기 고국에 본래 탈던 것처럼 하되, 새로운 신거주지나 새로운 그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는 별도로 거리를 두는 것은 분리형. 통합형은 고유의 문화도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에도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통합형. 고유의 문화에도 거리를 두고 새로운 문화에도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주변인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군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유형을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집단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성원들이 얼마나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비슷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역동성의 강약, 존재 유무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집단 역동의 영역이라고 하면 집단 역성의 확인은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집단 결속력을 통해서도, 아니면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서도, 또는 집단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집단 구조, 규범, 집단 규칙이죠. 집단 규칙. 또 집단 지도력, 집단 응집력, 또는 정서적 유대, 집단 의사소통. 또 집단의 크기도 역시 역동성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죠. 집단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결속력이나 집단 응집력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상호작용성인 역동성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집단 크기가 너무 작아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단 크기도 역동에 영향력을 주고, 하위 집단, 지휘, 여팔, 집단 문화 설명이 되고, 피드백도 있으면 피드백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것 등이 집단 역동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 자, 여기도 반서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응집력.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 하는 응집력인데, 거기 보면 집단 성원들이, 집단 응집력이라고 할 때 집단 성원들이 그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자발적인 힘의 총체, 집단 역동력이란, 집단 응집력이란 집단 성원들이 그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자발적인 힘의 총체로, 그야말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집단의 일원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정도를 이렇게 집단 응집력, 또는 집단 응집력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집단 결속력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규모,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면 집단 응집력은 모래알 같으겠지요. 그에 비해서 집단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집단 응집력은 강할 겁니다. 다음에 성공체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은 성공체험이 있는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 겁니다. 다음에 공유된 가치와 태도, 공유된 가치나 태도의 공유가 있는지 없는지, 공유가 있다면 응집력 강하고 공유가 없다면 모래알 같을 겁니다. 다음에 외부의 이협이 있다면, 즉 외부의 적군이 있다면 내부 응집력이나 결속력은 강할 것입니다. 또 상호작용한 시간이 긴 쪽이 상호작용이 짧았던 집단보다는 응집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나열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규모, 또는 성공체험, 또 가치의 공유성, 또는 외부의 위협, 또는 상호작용의 시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호작용. 어쨌든 집단 응집력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느끼는 매력의 정도나 그 집단에 머물러 싶어하고는 그 정도를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응집력. 거기 보면 집단 응집력의 특징, 결속력이다, 집단의 일체성이다, 집단에 대한 매력이다, 그리고 집단 응집력은 팀워크다. 자, 여기 써야 되겠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정도 또는 집단에 대한 매력의 정도만 가지고는 확인해갖고 거기 오면 남아 싶어하는 정도로서 여기는 소위 집단에 대한 매력의 집단에 대해 느끼는 매력의 산출물이죠. 집단에 대해 느끼는 매력의 결과물이 되겠어요. 결과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집단 응집력인데 집단 응집력의 구성 요소를 보면 그냥 문장으로 적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쓰기 위해서 지금 문장을 썼습니다. 거기 교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모. 규모가 크면 모래알 같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성공체험이 크면 클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을 것이고 또 그러면 외부 압력 또는 외부의 접근 라이벌 세력의 외부의 위협은 크면 클수록 내부 결속력, 응집력은 강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가치의 공유성이 크면 클수록 응집력은 높을 것이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집단 응집력을 높을 겁니다. 성공체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위협이 크면 클수록 가치의 공유도가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기는 크면 클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집단의 규모는 작아야 집단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집단 응집력의 특징에서 결속력이다. 여기 오면 여기에 그냥 개념으로 했지만 결속력이다. 또 매력이다. 집단에 대한 일체성이다. 팀워크다. 여기 이 개념을 거기 보면 집단 응집력은 결속력이다. 또 집단에 대한 매력이다.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는지 그 매력지. 또 집단의 일체성이다. 집단에 대한 일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팀워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단 응집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개념, 특징 이렇게 적었지만은 집단 응집력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해서 집단 구성원에 대한 매력, 집단에 대한 매력, 집단의 크기, 집단 구성원에 대한 매력이든 집단에 대한 매력이든 크면 클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아질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응집력이 높을 겁니다. 스택과 집단 구성원들의 관계, 리더십의 유형, 토론 참여 기회, 자 이런 것 등이 모두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투가성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문을 열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환경과 인터페이스,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투가성이 확보된 투가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훨씬 더 응집력이 높습니다. 또 그러면 역할 분화 또는 소속감 등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반사하지 않고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특징을 보면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자기 개방성이 높다는 거죠. 자기 개방성이 높다. 그리고 함께 고통에 대한 고통 분담도 간다. 집단 응집력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들이 어느 한 구성원의 아픔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같이 분담하려고 해요. 또 그러면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동참이라고 하는 참여,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수용. 수용이란 말이 있는 그대로란 말을 쓰지 않아도 로저스가 말할 적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수용. 또 그러면 정직한 피드백, 깊은 인간관계 이런 것 등은 바로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집단 응집력이 낮은 것은 폐쇄적이고 투과성이 없지요. 고통을 혼자 해결해야 되고 또 집단 활동에 소극적이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또 상호에 신뢰감 부족이란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적에 굳이 책을 보았다고 해서 맞고 보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특히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다시 한번 독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면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집단의 규범 또 집단 치료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집단의 규범, 집단 규범을 보면은 일탈로 간주되는 집단 규범은 일탈로 간주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이전의 평온 상태로 되돌리려는 제재 사항을 만들어간다. 이전의 평온 상태로 되돌리려는 제재를 말하자면 제재 수단을 말한다. 그래서 집단 규범의 개념을 그래서 일탈 행동의 감소나 이전의 평안 상태로 되돌리려는 제재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단 규범은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개인의 행동 특성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 집단 내에서 받아들이는 행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야말로 4번 성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집단 규범은 성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예측의 수단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자, 그래서 4번 봐주시면 1번과 4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규범에는 기능적 집단 규범과 문제성 집단 규범이 있는데 자, 기능적, 문제성은 역기능적이죠. 역기능적. 문제성은 역기능적 집단 규범. 역기능적 집단 규범. 그래서 기능적 집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기능을 하는 집단 규범이 되겠고 문제성 또는 역기능적 집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이나 집단 자체에 뭔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집단 규범을 말합니다. 저 기능적 집단 규범을 보면 뭐 굵은 글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발적인 자기 표출, 집단 지도자 존중,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 그 직접적인 의사소통, 장애물에 대한 논의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런 집단 규범은 기능적, 제 기능을 다하는 기능적 집단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 주제만을 계속 토론하는 것이나 위험회피나 자기 폐쇄적인 또 이게 자기를 모멸감나게 하는 이런 또 그러면 공격적 성원들의 집단 지배 허용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자기 표출, 자기 표현에 대한 회피 이런 것은 역기능적 또는 문제성 집단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문제성 또 그런가 하면은 역기능적 집단 규범을 가지고 따로 볼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단 규범에는 집단의 보탬이 되는 기능적 집단 규범도 있고 집단이나 집단 성원들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역기능적 문제성 집단 규범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역할과 지위가 나와 있는데 역할과 지위. 자, 거기는 역할과 지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특정 지어주는 행동 유형을 역할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성원들의 위치. 사실 이게 앞뒤에서 바뀌어서 지위가 나오고 역할이 나와야 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위와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나온 것처럼 집단 내 성원의 위치. 집단 내의 성원의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 소셜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내에서의 성원의 유치라고 하던 사유관계 속에서 사유적 유치라고 하던 이 지위에는 귀속적 지위와 업적주의가 있습니다. 귀속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지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지위는 귀속적주의라고 합니다. 귀속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어떠한 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본래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불리우고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불리우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본래를 유지했다면 그걸 귀속적주의라고 하지만 성 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면 그때의 남성과 여성은 그야말로 만들어가는 지위, 자신의 의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업적주의라고 합니다. 부모의 지위와 자식의 지위일 때 자식의 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봤더니 어느 엄마 아빠를 부모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귀속적 지위지만 부모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자식을 만들어서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업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귀속적 주의와 업적 주의를 무수히 많은 복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여러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으로서의 귀속적 주의, 남자나 여자로서의 귀속적 주의, 할머니로부터는 손자로서의 귀속적 주의, 다 이렇게. 그에 비해서 업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지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업적주의로서 지금 수험생으로서 지위, 또 꿈꾸는 미래의 인생의 CEO로서 지위 등등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 걸맞는, 이 교재를 보시면 역할이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특징지어주는, 개인의 위치를 특징지어주는 행동 유형, 지위에 걸맞은 행동 유형을, 지위에 걸맞는 행동 유형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사는 놈이 남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부모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이런 각각의 사회적 지위에, 사회적 위치에 맞추어서 그에 걸맞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 태세를 역할이라고, 모든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줄 것을, 압력을 느끼는 행동 유형을 해줄 것을 하는 압력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압력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역할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들은 사회적 지위를 여러 개를 갖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역할이 상충해서 여러 개의 역할마다 부어지는 압력이 같이 존재해서는 역할 상충이 있습니다. 역할 상충. 특히 이게 역할 상충을 할 적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고, 윤리적 딜레마에 어떠한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7개의 단계가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지위와 역할, 여기서는 지위와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죠. 자, 집단성원의 역할, 또 집단성원의 역할 활동인데, 이 집단성원의 역할을 보면은 집단성원은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반대하거나 거부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긴장도 표현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동의를, 자,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집단성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집단의 치료 효과가 나와 있죠. 무조건 나옵니다. 집단의,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는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알롬이 가장 많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보통 알롬의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집단의 치료 효과.
눈으로 보지 마시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집단의 치료 효과를 보시면 집단의 치료 효과. 집단의 치료 효과로서는 집단 성원들은 막상 집단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픔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면서 어느 정도 위안도 삼고 하는 것을 보통 보편화,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거기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으로서는 먼저 눈으로 제목을 걸쳐보겠습니다. 보편성 또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또는 이타주의 또는 사유적 지지, 또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 또 희망 고취, 집단 응집력, 어떤 집단에 소속했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참 큰 위안을 주거든요. 바로 그거 사회기술 또는 대인관계 학습, 모델링, 실존적 요인, 정보 공유, 정보 전달보다는 정보 공유가 훨씬 낫지요. 또 그러면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또는 발달이나 가족 집단의 재현 이런 등등을 알로면 집단이라면 가질 수 있는 치료적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편화 또는 일반화라고 그러죠. 나에게 지금 생활상 대표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문제가 막상 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치유 효과 또 고통의 감소를 가져오는 이런 것이 일반화 효과, 보편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없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기가 겪는 고통은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시달리게 되는데 아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안이나 치료 효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보편성 또는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성. 그래서 보편성, 일반성이 또 우리가 지출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 카타르시스가 있죠. 그야말로 가슴에 뭉쳐있는 억압되어서 똘똘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이런 정서를 밖으로 표출시키도록 함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도록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치료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또 그러면 자기 표출, 여기 똑같은 여기도 그냥 자기 표출이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노출일 수도 있고 카타르시스나 벤틸리에이션 같은 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기 표출이라는 것은 자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기 보면 자기 노출이라고 쓰죠. 자기 노출. 자기 자신을 집단 성원들 앞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나 자기 디스를 한다고 표현하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런 것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응집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를 갖는 것을 이렇게 자기 노출, 자기 표출이라고 합니다. 자기 노출, 자기 표출. 또 집단은 어떤 경우에 자기 소속감을 갖냐면 거기 보면 집단의 착. 집단의 짝은 결국에 응집력을 또 소속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또한 치료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또 희망감 고취. 희망감 고취나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신뢰감 고취, 신뢰감 구축. 역시 내가 속한 집단에 신뢰감이 크면 클수록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참여 촉진도
역시 집단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대인관계 학습. 대인관계 학습을 통해서도 역시 집단은 치료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 그러면 마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심탄하게 받아들이는 수용도 있고 또는 직면도 있고 이런 등등의 방법이 집단 자체만 집단의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된 것은 역시 보편화죠. 나 혼자에게만 있는 문제인 줄 알고 나만 재수없는 것 같이 보이고 참으로 살 의욕이 없던 사람이 집단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 치료 효과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보편성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자기 표출은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만 이게 이런 등의 집단업 치료 효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181페이지는 알롬의 그 집단의 치료적 요인에서 있지만 거기 정보 전달도 있고 가족 집단의 재현도 있고 이런 단어처럼 해서 단어로 한번 손맛을 보세요. 단어로. 무조건 2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집단의 치료 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얄롬의 집단의 치료 효과 하나만 봤지만 그 정도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노턴의 이론 그리고 뭐 사리의 이론 또 그러면 노턴 말고 또 사리의 이론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랜드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